네, 오늘은 우리 369페이지에 부채와 자본에 관한 유형별 연습 문제 우리 풀면서 앞에서 배웠던 부채 자본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 과목의 회계 처리들을 했던 것을 복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분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기준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는 유동부채 맞습니다.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렇습니다. 3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렇습니다.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1년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봅니다. 그럼 4번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차입금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틀렸죠? 예, 영업주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그리고 단기차입금이나 유동성 장기차입금은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1, 2, 3번은 다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의류를 판매하는 여왕 패션의 거래 자료이다. 6월 30일자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네요. 6월 30일자 이런 거래인데 6월 20일 날 나 여왕 사장은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의류 5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6월 20일에 구입한 의류 외상 대금을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지급어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차변은 뭘까요? 외상대금을 갚았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해야 되죠. 네, 그래서 3번. 네, 차변에서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에서 지급어음 부채 증가.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이러한 결합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다음 내용 중 매입 채무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매입 채무를 구하라 그러면 매입 채무는 개정 과목이 2개밖에 없잖아요. 네.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고요. 지급어음 매입 채무입니다. 이 2개만 더하면 되겠죠. 25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5만 원. 다음 4번. 다음에 총계정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외상매입금 부채 계정이죠.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부채 계정이 7월 날짜가 빠른 게 12일 거네요. 자, 7월 12일 날,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매입금이죠. 여러분 이 거래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외상매입금 계정 대변에 100만 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이 상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변이 외상매입금이니까 상대 계정 과목은 이 상품은 차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즉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라는 게 7월 12일 거래입니다. 그러면 이날 거래는 뭘까요? 7월 20일. 자,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적혔습니다. 외상매입금 차변은 뭐예요? 부채가 감소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대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지급어음이래요. 그러면 지급어음은 대변이에요. 대변. 지금 외상매입금이 차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조금 전에 앞에서 이런 문제 있었죠? 나여왕 그거. 예, 외상매입대금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20일 날은 외상매입금을 60만 원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7월 20일 지급어음 60만 원의 만기가 도래했다. 틀렸습니다. 답이 1번이네. 그럼. 잘못됐죠? 7월 20일 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거래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2번은 맞았나 보겠습니다. 7월 12일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맞았죠? 3번 7월 20일 외상매입금 중 일부 60만 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렇죠. 4번 7월 말 외상매입금 잔액은 40만 원이다. 이게 만약에 7월 달로서 이게 끝났다면은 자 외상매입금 부채 대변에 100만 원이 있고 차변에 6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잔액은 뭐예요? 40만 원이죠. 100에서 60 빼면 1번이 옳지 않은 것. 다음 5번 다음의 내용에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알맞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기억 니은의 대변의 계정 과목을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 상품 판매 매장에 직원 유니폼으로 사용할 의류를 구입하고 외상으로 하였다. 이거는 미지급금입니다. 자, 분계를 우리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변은 미지급금이에요. 자, 기억은 뭐였느냐? 기억은 차변이 뭘까요? 복리후생비. 나중에 이제 판매관리비에서 복리후생비라는 거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직원들 유니폼을 회사가 이렇게 사주는 거, 이거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차변.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 샀다. 10만 원이 되겠고, 대변은 외상으로 샀어요. 근데 외상 매입금이냐? 아닙니다. 미지급금. 미지급금 10만 원. 여러분 외상 매입금이 되려면 매입채무라는 얘기인데, 매입채무라는 것은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한 것만 외상 매입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어떻게 될까요?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류를 구입하고 외상으로 했습니다. 판매할 의류라는 것은 상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의 상품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고요. 이거는 외상이면 대변은 외상 매입금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지급금과 외상 매입금을 구분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기억은 미지급금, 니은은 외상 매입금이 되는 것이 답이죠. 2번이 답이 있네요. 다음 6번 외상 매입금 계정에 차변에 기록되는 거래로 옳은 거. 여러분 외상 매입금이 뭡니까? 부채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채는 여러분 거래액 환류서 잘 알죠?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차변에 온다는 것은 감소하는 경우니까 4번이네요. 그렇죠? 예. 상품 외상 매입 대금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갚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갚아야 외상 매입금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갚아야. 그 다음에 7번 상품 매출을 계약하고 상품 인도 전에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변의 계정 과목은 이랬습니다. 자, 상품 매출을 계약하고 상품 인도 전에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변의 계정 과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죠? 매출을 계약하고 돈을 받았어요. 계약금을 선수금. 네, 받은 거니까 선수금 부채.
대변에 기록이 되죠. 선수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다음 대화 내용을 보고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나과장 이대리 급여 작업 빨리 마무리하고 오전 10시 전에 꼭 급여 이체하세요. 네, 조금 전 급여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번 달 총 급여가 500만 원인데 그중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 관련 직원 부담금을 제외하고 제외하는 게 뭐냐 이거죠. 배웠죠 우리? 예수금 기억나죠? 예. 예수금입니다. 다음 9번 다음 대화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밑줄 친 거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제외하고 예수금이죠. 예수금. 네, 여기도 답이 예수금. 예. 부채입니다. 예수금. 다음 10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예요. 부가세 예수금도 유동부채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게 비유동. 사채 이것도 비유동. 여러분 여기서 안 배운 게 하나 나왔네. 부가세 예수금 이거 이제 부가가치세 배울 때 실습할 때 이거 할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자 예수금이라는 면에서 부채 확실하죠. 이게 이제 부가세 예수금은 뭐냐면은 부가세를 우리가 받아놓은 겁니다. 부가세를 받아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거래징수를 하거든요. 거래징수가 뭐냐면 원천징수라는 말이 뭐였어요? 아까 그 이런 거 급여를 지급할 때 뭐 소득세, 뭐 건강보험료 이런 거 회사가 이렇게 미리 공제해 주는 걸 원천징수한다 그러잖아요.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이 부가세는 거래징수라고 부르는데요. 원천징수하고 비슷해요. 거래징수. 그냥 거래징수라는 게 뭐냐면은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징수하라고 돼 있어요. 재화를 공급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마우스를 샀는데 마우스가 이게 10,000원짜리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11,000원에 샀다 이거예요. 11,000원에. 그러면 이 마우스를 판매한 사람은 10,000원은 자기 회사의 수익으로 잡아요. 상품 매출. 그러면 1,000원은 뭘로 잡느냐? 이걸로 잡는 거. 부가세 예수금.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하는 것처럼 소득세를 종업원들 거를 떼어가지고 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 날 납부하지 않습니까? 부가세도 그런 개념입니다. 자, 자기 거래처로부터 매입자로부터 세금을 받아놨어요. 그거 자기 갖는 거 아니에요. 회사의 수익이 아닙니다. 그걸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날에 맞춰서 납부해야 돼요. 그 우리 돈이 아니에요. 매출자의 돈이. 예.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내가 이거 내가 판매하면서 이거 받은 돈이니까 내 돈이겠구나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잘 알면 부가세는 회사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저 부채로 처리하는 거예요. 부채. 예. 자 그리고 이 부가세 예수금이고요. 또 이제 부채에서 부가세 예수금이 있는데 또 부가세 대급금이라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아예 간단히 정리해 주죠.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지금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 지금 나왔잖아요. 예수금 이거 원래는 부채 유동부채 배울 때 이게 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부가가치세 이론을 안 했다 해서 요거 이제 앞에서 설명이 안 나왔던 겁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은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 수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거래 징수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걸 부채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 입장이 있겠죠. 당한 회사. 거래 징수를 당한 회사는 그 세금을 뭘로 정리하느냐면 자산인데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정리해요. 유동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우리 유동자산 배울 때 부가세 대급금 안 배웠죠? 네. 부가세 예수금이 나와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이거 간단해요. 자, 부가세 예수금은 공급하는 자가 거래 징수한 세금을 부채로 계상을 합니다. 그럼 부가세 대급금은 누구냐면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는 자가 거래 징수 당한 세금, 그 세금 부가세예요. 그러면 거래 징수를 당한 것을 왜 자산으로 잡느냐? 이게 좀 의문스러울 거예요. 예. 우리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면 아시겠지만은 부가가치세 제도가 이게 지금 매출세액이거든요. 부가세 예수금이. 그럼 부가세 대급금 뭐냐면 이게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래서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을 납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산으로 잡았다가 우리 회사가 또 판매하면서 거래징수한 거 있잖아요. 그 거래징수한, 우리가 판매하면서 거래징수한 세금에서 우리가 사오면서, 즉 매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이 부가세 대급금, 요 세금, 이거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산으로 잡아두는 것이고요. 네, 매출할 때의 부가세는 부채로 잡아둡니다. 이 두 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부가세 정리분계를 할 때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계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이 부가세 관련된 이 두 개 개념 과목이 있었는데 아직 이제 부가세 이론이 안 되어서 앞부분에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10번 문제 갑자기 부가세 예수금 나왔어요. 이거 부채, 유동부채에 해당이 된다. 알아두시면. 다음에 11번 주식회사 한공은 종업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 거래를 회계 처리한 후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종업원 퇴사 직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7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퇴직금을 1,000만 원 지급해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700만 원만 있으니까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분계해야 되죠. 분계를 써보면 퇴직금 1,000만 원을 지급할 때 이 분계는 11번이에요. 11번 문제의 분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700만 원 상계 처리하고 모자라는 300만 원 모자라는 것은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퇴직급여 여기에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1,000만 원 감소하게 되는 거죠. 11번
퇴사하는 종업원이 있어서 그 종업원의 퇴직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오늘 퇴직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어요.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 1,000만 원입니다. 차변은 어떻게 하느냐?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작년에 결산할 때 부채로 설정해 놓죠. 미리 퇴직금 미리 다 계산해 가지고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모자래요. 700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700만 그럼 상기시키고 모자라는 300은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예.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 퇴직급여 차변에 비용 발생시키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모자라니까 그냥 작년에 비용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그러면 이 문제는 질문이 뭐였느냐? 자산이 증가한다? 틀렸네요. 자산 감소죠. 이게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한다? 맞았네요. 어디에 부채 감소가 있어요? 예,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를 차변에 기록하면 부채 감소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은요. 자본금이 증가한다. 자본금이 진짜 증가할까요? 자본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익잉여금 나오지도 않아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관련은 있습니다. 증가한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은 감소합니다. 감소. 예. 왜 감소할까요? 이익잉여금 감소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퇴직급여 때문에. 이게 비용 발생이죠. 비용이 발생한 만큼 이익이 감소하는 거 알죠? 비용이 발생한 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익이 줄어들면 우리가 결산 때 손익계산해가지고 그 이익금이 어디로 갑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에 가잖아요. 이익잉여금에. 그걸 가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300만 원.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이 줄어든다. 요걸 항상 기억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여기 전혀 안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영향을 주는데 증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지. 만약에 그다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고 하면 이것이 답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답이 되지만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금은 여기 자본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본금이 뭐예요?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하거나 그래야 자본금의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12번. 주식회사 한공은 종업원 홍길동 씨가 퇴사하여 퇴직금 6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랬네요. 예. 종업원 홍길동 씨가 퇴사해가지고 홍길동 씨 퇴사 직전 주식회사 한공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1,000만 원입니다. 홍길동 씨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분계.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600. 답이 1번에 있죠? 예. 다음에 13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 옳지 않은 거.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 맞았습니다. 2번.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았습니다. 3번. 보통주 자본금은 액면 금액에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요. 맞았습니다. 4번.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기 주식을 사면은 차변에 자기 주식이에요. 그냥. 자기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은 뭐예요? 투자 자산인데 자기 회사 주식을 투자할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의 취득 원가를 자기 주식으로 그냥 회계 처리해요. 개정 과목 이름이 있어요. 자기 주식. 예,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다음 14번. 주식회사 한공이 자본증자를 위해 액면 5,000원의 주식을 6,000원에 발행한 경우 올바르게 분개한 것은, 자, 할증 발행을 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액면 5,000원인 주식을 6,000원에 한 주를 발행했다면 회계 처리는 1번처럼 돼요. 다음 15번.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4월 1일 법인을 설립하고 액면가 5,000원의 신주 100주를 7,000원에 현금 발행하였다. 이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랬습니다. 자, 분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개를. 분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5번이죠? 15번. 액면가 5,000원인 5,000원의 신주 100주를 7,000원에 현금 발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변이 7,000원 곱하기 100주니까 70만 원인가요? 네, 현금이 70만 원의 자산이 증가하고요. 그의 액면가가 5,000원씩 100주니까 자본금은 액면가로 기록합니다. 5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할증 발행을 했으니까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본잉여금이 20만 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그랬으니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거래의 결합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자산이 증가했죠.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죠. 대변의 자본금은 뭐예요? 자본 증가죠.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도 똑같이 자본 증가가 되겠죠. 예. 자본이 대변에 가면 다 자본 증가예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자, 자산 증가 영향 왔죠? 여기 자산 증가. 자본 잉여금의 증가, 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이니까 맞죠? 자본 조정 없습니다. 수익 발생 없습니다. 부채 감소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예, 자산 증가와 자본 잉여금의 증가, 예, 가나만 맞았습니다. 다음에 16번은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보통 주식 발행에 관한 자료이다. 보통 주식 발행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이것도 분개를 써보죠. 예. 이것도 분개를 써보죠. 주식 발행을 했습니다. 12월 31일 날 한 주당 액면가 2만 원, 한 주당 발행가는 15,000원, 100주 발행했네요. 주식 대금은 주식 발행일 전액 현금으로 납입받았어요. 그러면 16번은 분개를 써보면 이렇게 되죠.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느냐? 발행 금액대로 들어온 거죠. 예, 15,000원 100주니까 150만 원인가요? 현금 150만 원. 그리고 대변은 액면가죠. 예, 액면가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 200만 원이네요. 200만 원. 그러면 차변이 이 할인 발행을 했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들어가겠네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죠. 이것이 50만 원이 되겠네요. 50만 원.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자본금이 200만 원 증가한다. 맞았죠? 네. 자본금 200만 원. 대변에 갔으니까 자본금 증가. 2번 주식 발행 초과금 50만 원이 증가한다. 네, 주식 아니 틀렸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건 2번이네요. 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만 원 증가한다. 네, 맞습니다. 예. 4번 자본 총액은 150만 원 증가한다.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증가가 어디에 와서 됐어요? 차변에 와서 됐죠. 그러면 자본이 차변에 오는 것은 자본 감소. 자본이 대변에 가는 것은 자본 증가. 증가가 200만 원 했고 감소가 50만 원 했기 때문에 자본 총액은 150만 증가한 거죠. 이해가시죠? 이거 자본 조정, 이거 자본금 두 개가 다 자본이에요. 예, 두 개가 다 자본. 자본은 대변에서는 증가하고 자본은 차변에서는 감소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요 3번에 요 설명하고 이 설명에서 약간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 이거 왜 증가했는데 이건 이 증가는 할인 발행 차금이 증가했다는 것이지 자본이 증가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본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 자본을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자본을 감소시키는 항목.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변의 기록이 돼요. 차변의 기록이라는 건 자본 감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이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소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 발생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자본을 가지고 말할 때는 자본 감소. 그래서 자본 총액 150만 원만 증가한 거다. 4번이 맞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17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자본 항목은 이랬습니다. 상법에 규정된 법정 적립금으로 분류된다. 네, 우리 상법에서 그 현금 배당을 만약에 법인이 해야 한다면 현금 배당의 10분의 1, 10% 이상을 적립하라 하는 강제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예, 맞았습니다. 맞을 게 아니라 이게 뭘 설명하느냐 이거죠. 2번 이익준비금. 우리 이익잉여금 안에 이익준비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개정 과목이. 이익준비금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이익준비금은 어디에 쓸 수가 있냐면은 모아두었다가 결손금을 보전할 때나 또는 이것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 놓을 수도 있어요. 자본금으로. 이익준비금이 많이 쌓이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결손 났을 때 결손금 보전을 하는데 대체를 시키기도 하고 자본금으로 전입을 하기도 한다. 다음에 18번. 다음 각 거래의 회계 처리 시 차변에 나타날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네요. 차변에. 자, 가번. 주식회사 한국은 제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죠. 이건 현금을 받았으니까. 두 번, 나번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4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퇴사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500만 원이다. 그러면 차변에 오는 건 퇴직급여 충당 부채 500만 원이 와야죠. 다번 거래처에 상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와야죠. 네, 외상 판매니까 외상 매출금. 그래서 가번은 현금, 가번은 현금, 나번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다번은 외상 매출금. 차변에 오는 것들을 고르면 2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채와 자본에 관한 연습 문제, 유형별 연습 문제 풀이까지 마쳤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개정 과목별 이론에서 몇 페이지로 또 가셔야 되느냐? 101페이지 가겠습니다. 101페이지.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개정에서 자산부채 자본을 공부했잖아요. 네. 자, 이번 6절에서는 이 수익과 비용, 바로 손익계산서 개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수익과 비용은요,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을 공부하면서, 특히 자산을 공부하면서 곁들여서 많은 개정 과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수수료 비용도 나왔었고요, 뭐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든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이익, 처분손실, 또는 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이라든가, 대손충당금은 아니죠. 대손상각비라든가,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여기 지금 비용 속에 있는 거, 또 수익 속에 있는 거, 이게 언급된 것들이 앞에서 많았어요. 자,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 이 수익과 비용은 아주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손익계산서를 T계정으로 정리할 때는 대변의 수익, 차변의 비용, 이렇게 비용은 차변에 모아지고 대변은 수익을 모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고식 형태로, 보고 형태로 기록을 할 때는 이게 T계정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 양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맨 위에 매출액을 싹 적습니다. 매출액.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인 매출 원가를 딱 적어요. 손익계산서 양식을 딱 보면 맨 꼭대기에 매출액 딱 적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인 매출 원가를 그 밑에 표시해요. 그래가지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걸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고 딱 적는단 말이죠. 그 양식 다 외우셔야 된다고 그때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오면 그 다음에 빼야 될 비용을 적어요. 이걸. 그 다음에 빼야 될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어디에서? 매출 총이익에서 그거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그걸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더하냐면 이제 이걸 더해요. 영업의 수익을 영업이익에다 더해. 영업이익에다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이걸 적어요. 이걸 빼줘 또. 영업의 비용을 빼줍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와요. 양식이. 그래서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또 뭘 빼주냐면 마지막으로 요거. 예. 법인세 비용을 빼줍니다.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그게 당기 순이익이에요. 마지막에 당기 순이익이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익계산서 양식은 이렇게 매출액 밑에 매출원가, 그래가지고 매출 총이익을 구해가지고 그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한 다음에 영업의 수익 적고 영업의 비용을 적어가지고 영업의 수익은 영업이익에다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그걸 산출한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뺍니다. 이게 지금 세금이에요. 이걸 빼면 당기 순이익. 그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수익과 비용을 여기서 어떻게 정리했냐면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인 매출활동과 관련된 수익을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매출활동과 관련된 수익이 영업수익이다. 그러면 여기서 영업수익이 뭐냐? 이게 영업수익이에요. 매출액이. 그리고 그 외의 수익을 영업의 수익이라고 한다. 영업의 수익은 여기 이거 그 외의, 그러니까 매출활동과 관련 없는 수익. 이 매출활동과 관련 있는 건 매출액이고 매출활동과 관련 없는 수익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회사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은행에다가 1년짜리 정기예금을 딱 넣어놓으면 1년 지나면 이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영업 외 수익이죠. 또 영업의 수익 우리가 또 배운 게 뭐가 있냐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처분했어요. 근데 이 승용차의 장부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중고차 시세가 좋아가지고 시장에서 3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장부 금액보다 200만 원을 더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것은 매출 활동하고 관련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영업의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 그렇게 정답 말이죠. 영업의 수익. 그래서 수익은 매출활동과 관련되는 영업수익인 매출액과 그 외의 수익인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쪽을 보면은 영업수익인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매출원가라 한다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매출액 밑에 바로 매출원가를 적는다. 매출액 대응하는 비용이 매출원가니까. 그 다음에 비용 중에 판매와 관리 활동에 관련된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판매 활동이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판매 사원이 있어야 되고, 판매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매장에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매장 시설을 해놓으면 전기료도 나가죠. 난방하면 가스료도 나가겠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판매비입니다. 그럼 관리 활동은 뭐냐? 회사가 판매 사원만 있어서 관리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회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회사의 재산 관리를 하는 총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구매를 맡아서 하는 구매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그 스텝 부서들이 관리 활동이에요. 거기에서 쓰는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판매 부서와 관리 부서가 쓰고 있는 비용, 그게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하며 그 외의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매출원가는 이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구나. 또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구나. 그 외의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다.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관련 없는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이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만약에 장부 금액이 100만 원인 그 승용차가 있는데 이걸 회사가 처분했는데 5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처분 금액이. 그러면 장부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은 판매 활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거 영업의 비용. 자,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의 성격을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아주 중요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을 한번 보겠는데, 자,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으로 획득된 경제적 가치로서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의미한다. 여러분,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은요, 수익이 발생하면 어떤 반대급부가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이 증가할 것이다. 이거. 예. 우리가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산 증가. 아니면 외상으로 팔았어.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이 증가하죠? 이게 자산 증가. 또는 부채가 감소할 것이다. 이거. 예. 자, 상품 팔고 거래처에 우리 상품 판매 대금 대신에 우리가 당신네 외상 매입금, 우리 외상 매입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깝시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부채에서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부채가 감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왜 자본이 증가하나요? 부채 감소라는 것은 자산이 일정한데 부채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본이라는 건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거든. 그리고 또 수익. 우리가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의 이익이 어떻게 돼요? 이익잉여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발생은 자본의 증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그런 관계가 이제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알고 가셔야 되고. 자, 그러면 매출액인데 우리 개정 과목이 매출액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 개정 과목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요. 회사에 따라서는 뭐 국내 매출 또는 해외 수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품 매출로 통일을 했어요. 자,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인 상품을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하게 되는데, 상품의 매출이 발생하면 매가로 상품 매출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여기 매가라는 것은 판매 가격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상품 매출이 뭐예요? 수익 계정이기 때문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입하기 때문에 상품 매출 대변에 기입한다. 상품을 판매하면 매가로 수익 발생. 상품 매출 계정 대변에 기입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 상품 매출에서 빼주는 것들이 여기 소개가 나옵니다. 매출, 애누리, 환입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재고자산 배울 때, 상품 배울 때 여기 그 상품 배울 때 매출 애누리의 반대, 매입 애누리도 나왔고요. 환입의 반대, 환출도 나왔습니다. 그때도 상품에서 빼주는 게 그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수익에서도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에서 빼줘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그리고 뒤에 가면 매출 할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우리 그 상품 매입 시의 애누리나 환출하고 개념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액에서 빼주는 거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매출 할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출 할인. 우리 매입 할인의 반대잖아요. 매입 할인은 우리가 매입하면서 할인받은 것이고, 매출 할인은 우리가 할인해 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결국에 이런 등식을 좀 알아두셔야 돼. 순매출액,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액 하면 이 순매출액을 말하는 건데요. 매출액이라는 것은 총 매출액에서 이와 같이 매출 애누리하고 환입하고 매출 할인 이 세 가지를 뺀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순매출액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출액의 의미에 대해서 영업이익인 매출액,
즉 상품 매출이 여기서 매출액입니다. 정리를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영업의 수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